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내용이 좀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 결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36.8%, 윤석열 후보가 42%를 얻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는 조금 하락한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서던 포스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4%, 윤석열 후보는 32.5%를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점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ARS 조사와 이 전화면접 조사가 차이가 나는데 ARS가 윤석열 후보가 더 잘 나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폭이 어느 정도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7%에서 8%포인트 정도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ARS가. 지금 그래서 지금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ARS거든요. 네. 이게 윤석열, 이재명 차이가 5.2% 윤석열이 앞서고요. 서던포스트는 전화면접인데 이거는 이재명이 1.5%포인트 앞서요. 두 개의 차이가 6.7%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딱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건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은 모름 무응답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ARS는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없다. 모름 무응답을 합치면 6.3이고요. 예. 전화면접, 서던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18%입니다. 3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지금 여론이 모름 무응답 아직 못 정한 사람이 6.3에 가까울 것이냐 18%에 가까울 것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6.3보다는 저는 18%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ARS가 조금 더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과대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 생각보다 박빙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였죠.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발표 이후에 지지율의 추이가 많이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르는 데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서는 뭐 한 방이 없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없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맥이 빠졌다라는 건데 네. 오히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무속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집중 포화를 하고 있고요. MBC가 뭐 거기에 발맞췄는지 모르겠으나 관련 보도 뉴스데스크에서 하는 관련 보도들도 다 그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며칠 좀 걸립니다. 그게 보도가 나오고 며칠 뒤에 여론조사가 한 사흘에서 나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소폭으로 하락세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욕설 파일하고 녹취 파일하고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도 들고. 욕설 파일은 지금 그냥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 건 계속 나오니까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생각보다 조금 빠진 모습인데 이게 추세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잠시 빠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전에 5%대로 다시 회귀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이미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보여서 이미 옮겨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언론 보도량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량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네.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여론조사를 잠깐 살펴봤지만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점. 두 번째는 약간은 강한 발언이 좀 나온다는 점. 세 번째는 측근들이 자진 사퇴 얘기를 좀 한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보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또 한 번 사과를 했어요. 사과해야죠. 네. 뭐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짜 민주당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현 정부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은 계속 사과할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사과를 할 거라고 보고 차별화. 그래서 최근 주택 공급도 원래 250만 호에서 61만 호 더 하겠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둘 다 250만 호였거든요. 그렇죠. 250만 호 받고 61만 호 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11만 계속 난 저보다 더 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예, 더 공급 더 하고 규제 완화하고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승부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승부처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첫 번째를 보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후보의 거친 발언 같은 것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보니까 이게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훈식 의원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앵커가 절박함이냐 조급함이냐 이거 물어보니까 원래 뭐 한 끗 차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급하다고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절박함의 상징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소위 말해서 지지율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3만 표 차이로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토요일 날 했어요. 일요일 날 토요일인가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박빙이 되니까 민주 진보 진영은 다 결집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보복 정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보복 정치는 이를테면은 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심판하겠다, 응징하겠다. 거기에다가 김건희 씨가 언론인들 뭐 비판적인 언론인들 감옥 보냈을 때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녹취록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이 조금. 근데 뭐 그렇다면 이제 저쪽에서는 할 말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정권이 과연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감옥 뭐 제가 없는 죄가 지면은 만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을 보낸다라고 하니까 이미 있는 죄로도 다 감옥 보낼 수 있다. 뭐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거칠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고민되는 게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존재감을 사실은 뉴스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 인물들의 어떻게 보면 자세 낮추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측근 그룹 중에 하나 7인회가 당선되더라도 임명제를 맡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소위 7인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이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체 맡지 않겠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이죠. 이른바 7인회 자장으로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인데 들어보면 2012년에 삼철의 퇴진, 자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랑 좀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더 이제 비등한 거는 뭐냐면은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동교동계 가신 그룹들이 선언을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저 내용입니다. 임명직 맡지 않겠다. 그때 뭐 권노갑 등등 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약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네. 비호감도 여성들이 특히 뭐 표를 안 주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대장동 리스크가 있는데 뭐 본인이 이를테면은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대체로 다 이제 공감하는 것 같은데 측근 그룹들이 누가 또 유동규처럼 소위 말해서 해먹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기 희생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건데 다만 동교동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DJ와 한몸 그래서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7인에는 어떤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7인해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6 용태론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더 지금 말씀하셨죠. 상징적으로. 예. 김종민 의원이 어제인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586이 다 같이 그만둬야 된다.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정치의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586에 대한 비호감이 잘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중도 진영이나 보수 쪽에서는 586은 거의 기득권의 상징입니다. 586 운동권이지만 기득권이더라. 예, 운동 한때 자신이 젊었을 때 한 운동을 가지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거를 뭐 거칠게 하면 그걸 팔아먹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 특히 2030한테는 이미지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쇄신을 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김종민 의원의 얘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봐야 돼요. 강훈식 의원이 이런 것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586들, 뭐 송영길 대표,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내려놓는 거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다 586들이 내려놓을 것인가? 아하. 에 대해서 왜냐하면 비주류였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의원도 또 안 하셨고. 의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근데 그게 가능해진다라면은 약간 박스권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뭐 인재들의 7인회들의 어떻게 보면 퇴진, 그다음에 586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 안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죠. 지금 뭐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 다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네. 거친 말도 해보고 뭐 영끌 공약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건데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빠져도 이재명 후보가 안 오르잖아요. 이거는 자체 내부의 비호감도에서 불안감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여기서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을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녹취록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 즉 구술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안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윤캠프에서 이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김용남 전 의원 특보였죠. 전 특보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홍준표 의원이 무속 이미지 겹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빨간 속옷 입고 다녔다고 한다. 이렇게 약간 저격성 발언을 했어요. 빨간 넥타이는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예, 뭐 그런 빨간 속옷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빨간색을 이를테면은 뭐 정렬의 상징으로 뭐 해명을 한 적도 있는데 문제는 김용남 의원은 윤석열 측 사람은 이렇게 오전에 얘기를 하고 오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상처받은 분들께 늘 죄송하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라면 이게 시그널이 뭐냐라는 거죠.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원팀으로 합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 오히려 메시지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의 꿈에 당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안철수 나는 지지하겠다라는 사람의 그런 댓글에 약간 긍정적인 댓글까지 남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팀은 물 건너 간 겁니까? 지금 시그널로 보면은 사실상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러면은 원팀 안 하고서도 이길 만큼 윤석열 후보가 앞서느냐 아까 전에 여론조사 제가 분석도 해드렸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예.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이 당내에 남아 있는 것과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 원팀이 아니어도. 그런데 지금 최근에 차라리 탈당을 시켜달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감정이 상했다라는 거를 하나를 보여주는 거고 네. 만약에 탈당을 시켜버린 출당을 시켜버린다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예. 그럴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은 운신의 폭이 너무 넓어집니다. 그럼 당을 위해서 내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대구시장 출마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준석 대표는 대구시장이 뭔 말이야 험지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 지금 뭐 최근에 그 대구 MBC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구시장에 나가고 너무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출당 조치되면은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국회의원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됐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핵관 측에서 출당 조치를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불협화음, 삐그덕거릴 때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조급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 사람들이랑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못한다. 뭐 중범죄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약간 강한 발언을 한 대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데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외교 안보 쪽이에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북한이 모두 자기를 전쟁광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몰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 북한과 민주당이 원팀으로 본인은 전쟁광으로 한다. 그래서 원팀이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북한에 대한 감정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안 좋잖아요. 여러모로. 대화도 잘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예전에 뭐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해서 강경 자세로 하는 것 자체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만 이제 선제 타격 같은 경우에는 자유권 조치라는 건데 선제 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도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예. 이거는 약간 뭐 거칠게 거기에서 표현들이 나왔어요. 약간
제정신이 아닌 얘기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언론 보도 외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불안감은 증폭시킬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선을 잘 타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내부에서도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 전에 아마 언제 아닌지 아직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토론회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냐가 서로의 그 지지율의 차이를 좀 많이 격차를 좁히느냐 늘리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준석 대표였죠. 7%포인트 정도를 설 전에 만들어 놓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시는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 한참 안 좋을 때는 뭐 27%, 뭐 26%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려놨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안정적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계속 이겼던 그때 윤석열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단일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로 포션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게 97년 이인재처럼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면은 민주당이 삼자 구도에서 이게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고.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요즘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측 표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던데. 양쪽은 사실 다 뺏어가는 건 네. 맞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안 오르는 거에는 그 안철수 후보 측으로 간 표도 있거든요, 분명히. 다만 근데 훨씬 더 그 윤석열 후보 측 표를 많이 가져간 거고 당장 TV 토론에서 사실은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해보죠. 아까 10% 그래도 두 자릿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딸의 귀국과 함께 두 후보와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많이 차별화가 되죠. 그 안설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있고 박사 후 연구원이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오미크론 연구해가지고 뉴욕타임스에도 나왔거든요. 그게 뭐 워낙 알려져 있고 반듯한 이미지에 뭐 워낙 그쪽 그 양 후보의 그 가족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대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신년 기자회견도 있고 지금 자가격리 이후에 뭔가 좀 부친을 돕기 위해 그런 부분들을 공약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지금 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두 앞에 말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강한 무엇인가의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데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민주노총 향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최고의 기득권이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보수 세력 쪽을 좀 더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건 여러 뭐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 그러니까 가석방 얘기도 예전에 피켓 시위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30 세대를 바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략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연금 개혁 얘기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도 부담 주면 안 되니까 탈모약도 대체약 개발 쪽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민주노총도 젊은 세대 측에서는 뭔가 노동귀족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강하게 타격을 해서 2030 젊은 세대의 유동층을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이 약 40여일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